시뮬레이션 이론은 미래의 포스트 휴먼이 발전된 기술로 우주를 시뮬레이션한다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아예 현실의 우주 그 근본 자체가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일명 우주 컴퓨터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주장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너드 2D입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또 해주실 건가요? 예, 저희가 통 속의 내부터 시뮬레이션 우주와 또 창조주인 포스트 휴먼 등등 여러 편에 걸쳐 관련 내용들을 다뤄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주를 프로그래밍 한다는 것에 대해 이제 얘기해 볼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시뮬레이션 우주도 포스트 휴먼들이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컴퓨터 프로그래밍이겠네요.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 시뮬레이션, 즉 모의 실험이라고 하죠. 네. 이 모의 실험은 지금도 다양한 방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잘 아는 일기예보 같은 것이 대표적이고, 그 외에도 워게임이라든지 수많은 물리 현상이나 사회 현상 분석 같은 거, 이런 온갖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죠. 그렇죠. 과거 심시티 같은 게임이나 요거의 최신판이라고 하시는 최근 시티즈 스카이라인즈 같은 게임들 보면은 이것들이 도시를 만들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고 이러는 게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죠. 심시티의 심이 시뮬레이션을 의미하니까요. 네. 이것들도 하나의 아주 작은 그것만의 유니버스를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지금 우주도 먼 미래의 포스트 휴먼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만든 것이라는 것이 우리 여태까지 얘기했던 시뮬레이션 이론인데, 그거를 떠나서 아예 근본이 되는 우주, 원래 이 세상 그 자체가 프로그래밍 된 것이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우주 그 자체가 프로그램이라. 그거 예전에 저희 한번 다룬 적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때 이제 스티븐 울프햄의 주장을 다룬 적이 있었죠. 네. 그리고 또 저희 양자 컴퓨터 편에서 세스 로이드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번 짧게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예. 일단 이러한 주장들은 앞으로 자세히 다루겠지만,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시뮬레이션 우주도 프로그램 아닙니까? 닉 보스트롬이 말하는 이 세상도 프로그램이고, 우리도 프로그램이라면서요. 예. 그것과 비슷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그렇기도 한데, 다만 이 시뮬레이션 이론은 가장 근본의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기본의 현실마저 프로그램이라는 얘기까지는 아니거든요. 그에 비해 이제 오늘 얘기할 주장들은 가장 바탕이 되는 근본의 현실 자체가 바로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이 현실에 거대하고 복잡한 우주를 프로그래밍 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예. 프로그램이 엄청 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번 시뮬레이션 이론 2부에서 얘기했듯이 우주를 모델링 할 수 있는 것은 우주 그 자체라는 얘기도 하셨잖아요. 예. 그때 미치오 가쿠와 야코브 베케슈타인 등의 입장이 그렇다는 얘기를 했었죠. 네. 근데 이 우주가 컴퓨터라는 주장들은 순전히 단순한 알고리즘의 구조만으로도 이러한 우주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 게 가능합니까? 이 엄청나게 큰 우주를요? 카오스 이론, 이거 들어보셨죠? 그거 소설 주라기 공원에서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말콤 박사가 종일 떠들었잖아요. 그 내용을요? 예, 맞습니다. 그 소설이 나올 당시가 또 마침 카오스 이론이 유행하던 때였는데요. 베이징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은 뉴욕에 허리케인이 발생한다는 요 나비 효과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내용도 주라기 공원에서 말콤 박사가 계속 언급하는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요거는 베이징이라는 얘기도 있고 멕시코라고도 하고 뉴욕에 토네이도라고 이게 다 베리에이션이 많은데, 아무튼 이 카오스 이론, 이게 후에 복잡계 이론으로 발전되는 이것의 본질을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나비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도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요. 유명한 프랑스의 수학자 앙리 푸엥카레, 푸엥카레 추측으로 유명한. 네. 푸엥카레는 이미 1900년대 초반에도 초기 조건의 아주 작은 차이가 최종에 가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게 되고, 이것의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아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날씨 같은 기상현상이나 주식시장 같은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정말 작은 요소 하나가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에 관련된 연구를 카오스 이론, 케이오플렉서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오스 이론은 이제 미국의 산타페 연구소라는 곳이 이쪽 관련으로는 산실인데, 유명한 머레이 겔만, 그리고 스튜어트 카우프먼 등이 설립한 연구소입니다. 이제 후에 복잡계 이론으로 발전한 이 카오스 이론, 이것이 사실 방금 얘기했던 우주가 컴퓨터라는 주장과도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일단 저번에도 다뤘던 스티븐 울프햄은 이 사람은 산타페 연구소 출신은 아닙니다만 설립자인 머레이 겔만이 직접 전화해가지고
그 칼텍 입학을 권유했을 정도였고요. 그 머레이 겔만과 이렇게 교류하면서 이 복잡성 이론에 대해 그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스티븐 울프램 주장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지요. 네. 그 스티븐 울프램은 그 저희 그때도 다뤘지만 그 이제 우주는 그 세포 자동차 프로그램처럼 아주 단순한 그 코드 몇 줄로 만들어진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 몇 줄짜리 그 프로그램이 우리 우주라니 그 정말 파격적인 발상인데요. 예. 근데 이 주장은 뭐 사실 그 스티븐 울프램이 먼저는 아니고 그 이미 그 1940년대에 그 이제 뭐 콘라드 주제 그 이분이 그 앨런 튜링과 같이 그 현대 컴퓨터의 그 이론을 제시한 분이에요. 아, 그 이분과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그 에드워드 프레드킨 같은 사람들이 그 스티븐 울프램보다 먼저 그 이 우주가 디지털 컴퓨터라는 주장을 먼저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 스티븐 울프램이 더 발전시켜 왔다고 할 수 있죠. 예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거군요. 예. 그 여기서 한번 우주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주는 엄청 크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복잡한 정도가 아니죠. 그렇죠. 저 멀리 그 다른 은하들부터 또 뭐 저희 이 주변의 자연만 봐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게. 그 각종 생명체들과 뭐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다 생각해 보면은 매우 정교하고 또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죠. 아, 그렇죠. 여기서 그 기존의 과학, 기존이라는 말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이 스티븐 울프램은 그 현재까지의 과학을 기존 그 정통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과학, 즉 지금 현재의 과학은 수학을 기반으로 해요. 뭐 그 행성의 공전궤도, 뭐 블랙홀의 뭐 사건의 지평선, 뭐 우주선 발사, 뭐 로켓 발사 이런 것들은 다 수학적 계산, 즉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 각종 물리학의 법칙, 뭐 뉴턴 역학이라든지 뭐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등도 다 방정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머리가 좀 아파오는데요. 예. 그래서 뭐 수학은 과학의 언어라고 이렇게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이 복잡계 이론에서는 이러한 방정식 기반으로는 그 자연의 복잡성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뭐 길가에 있는 꽃 하나만 봐도 얘들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런 걸 수학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는 없는 거예요. 수학 방정식으로는 그 저희 옆집 멍멍이를 기술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예. 그 요즘 자꾸 지저대는데 스티븐 울프램은 이렇게 기존의 과학으로는 이러한 그 수많은 복잡성을 전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예전에 저희 그 인공지능과 그 의식에 관련된 그 저희 영상 거기서도 얘기했던 그 뇌의 복잡성을 단순한 수학적 공식으로는 표현할 수 없다고 말한 그 마빈 미스키의 생각과도 좀 비슷하지요. 아무튼 그 울프램은 수학적인 과학으로는 절대 복잡계 현상을 풀어낼 수 없다고 여기며 또한 이 우주에서도 정말 흥미로운 부분들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복잡계가 더 흥미로운 거라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물론 그 뭐 행성의 공전, 뭐 분자의 움직임, 뭐 양자역학 등등 뭐 이러한 수학적 과학도 뭐 흥미로운 거지만 그것보다는 뭐 사람의 뇌라든지 뭐 여러 온갖 생명체, 밤하늘에 보이는 뭐 저 은하수의 수많은 별들 이런 게 더 훨씬 더 흥미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어떠한 미지의 법칙을 따른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무언가가 있는 법칙이 있는 건데 다만 그 법칙이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수학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수학이 아닌 다른 무엇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막 하다가 최종적으로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그 미지의 법칙은 바로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기존 과학을 좀 부정하는 것 같은데 그 논란의 소지가 좀 있겠는데요. 아, 논란의 소지 있죠. 그 저희가 그 예전에 다룰 때도 얘기했듯이 그 이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그 이제 새로운 종류의 과학이라는 책을 냈을 때 기존 학계에서 그 엄청나게 이제 비난을 해댔습니다. 당연한 결과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책이 또 첫날에만 그 5만 권이 팔린 그 이쪽 분야에서도 잘 팔린 책이에요. 아, 그거 참 아이러니하네요. 예, 예. 이 책이 꽤 두꺼운 것으로 유명한데 이게 책이 두꺼워서 그런지 그 저희 그 옥스퍼드 대학교 그 얘기 몇 번 했던 그 앤더슨 샌드버그 있지 않습니까? 예, 저게 미래학자요. 예. 그 앤더슨 샌드버그 인터뷰 영상 보면은 그 뒤에 그 모니터가 있는데 그 모니터 받침대로 이 책을 쓰고 있어요. 아, 정말요? 예. 책이 두꺼워서 받침대로 좋아서 그런지 뭐 울프램 입었으면은 뭐 굉장히 뭐 화날 영상인데 둘이 잘 맞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게요. 그 참고로 그 스티븐 울프램은 그 매스메티카라는 그 수학공학 그 계산용 프로그램을 그 이미 80년대 만들었는데 이게 뭐 전 세계 대학이나 뭐 연구소들에서 뭐 죄다 사용하면서 이미 이제 그때부터 뭐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아, 그 얘기 기억나요. 아, 부럽네요, 진짜. 그렇죠.
그러다 보니 돈 걱정할 일 있겠습니까? 그냥 맘 놓고 이제 자기 혼자 연구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저 책 새로운 종류의 과학도 자기 돈으로 찍어 출판한 겁니다. 거기다가 잘 팔렸다면서요. 예. 참고로 저 프로그램 이름인 매스메티카는 스티브 잡스가 지어준 걸로도 유명하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사족인데, 당시 스티브 잡스는 이제 애플에서 잘려가지고, 넥스트라는 회사를 차려서 이제 넥스트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이 넥스트 컴퓨터에 사용되던 넥스트 스텝이라는 운영체제는, 이게 미국 표준 사전이라 할 수 있는 웹스터 사전을 통째로 내장을 했고, 또 당시 스티브 잡스가 픽사를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유명한 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루카스가 나중에 후회했다고 하지만, 하여튼 이 픽사 애니메이션에 사용되는 렌더맨이라는 렌더로도 이 운영체제에 내장을 했고, 심지어 이 매스메티카까지 이제 번들로 내장된 정말 당시 80년대 후반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정말 끝내주는 이제 꿈의 컴퓨터와 운영체제였죠. 다만 당연히 이러다 보니 이제 가격이 비싸서 대중화는 안 되고, 연구기관들이 주 고객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결국 장사 안 돼가지고 결국 이게 후에 이 망해가던 넥스트사를 애플이 인수하고 덩달아 잡스까지 애플로 복귀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운영체제 넥스트 스텝은 지금 맥의 운영체제인 맥 OS와 아이폰, 아이패드 OS인 iOS가 됩니다. 현재 애플의 OS가 또 그런 역사가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좀 얘기가 샜는데 다시 돌아와서 아무튼 스티븐 울프램은 이제 세포 자동자라는 이 단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먼저 떠올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코네이의 생명 게임 이걸로 유명한데 어떠한 점 컴퓨터 픽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점 주위에 이 8개의 공간에 이 다른 이 픽셀 점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 점이 다음에 살아남을지 아니면 죽을지 즉 그대로 있을지 소멸될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1차원 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패턴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패턴이 이동하기도 하고 복잡한 패턴이 됐다가도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계속 반복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말씀 듣다 보니까 처음에 단순한 몇몇 점에서 시작했다가 저렇게 된다는 게 아까 말한 나비 효과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울프램은 80년대 초반 이때는 이제 개인용 컴퓨터들이 많이 등장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를 구입해서 자신의 컴퓨터에서 이 세포 자동자의 여러 규칙을 만들어 보면서 이리저리 갖고 놀다가 결코 반복되지 않는 패턴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것이야말로 단순한 규칙과 그것을 단순히 반복한 것이 이 자연의 복잡성의 기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자연의 복잡성은 단순한 규칙의 반복으로 만들어졌다는 건가요, 그럼? 예, 울프램이 주장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복잡계 이론에는 창발이라는 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창발이요? 그건 뭡니까? 이게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하위 계층에는 없는 특성이 상위 계층에서는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설명이 더 난해해지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기 많이 나오는 예시가 개미입니다. 개미. 개미요? 그러니까 개미는 스스로 집을 지을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개미 집단에서는 서로 역할이 다른 각각의 개미들에 의해 자신들의 집을 만들게 되지요. 각각의 개미들이 하위 계층이라 하면은 여기서는 이 하위 계층에서는 보이지 않던 이 개미집을 짓는 현상이라는 것이 이 개미떼, 즉 상위 계층에서는 나타나는 것이죠. 즉 개개의 객체에서는 보이지 않던 어떠한 지능이 집단에서 자발적으로 돌연히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떼지능이라고 합니다. 떼지능이요? 예. 그러니까 각 개체는 중앙 통제가 없더라도 각자의 규칙에 따라 행동하고 상호작용하고 그러는데 그로 인해 지능처럼 보이는 행동이 발현된다는 거죠. 이것도 그때 로봇과 인공지능 전문가 마빈 민스키 얘기와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때 이제 마빈 민스키는 하나하나의 단순한 역할이 모여 더 상위의 복잡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죠. 네. 마빈 민스키는 이제 이것을 그때 다수성이라고 이제 멀티플리시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창발과 비슷한 구석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빈 민스키는 이제 인간의 의식도 이렇게 구성된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네. 아무튼 다시 울프램과 세포 자동자 얘기로 돌아와서 이렇게 여러 세포 자동자의 규칙을 가지고 이리저리 해보다가 일명 규칙 110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규칙 110이요? 네. 그러니까 이 규칙은 하나의 점, 하나의 세포로 시작을 해서 무한한 복잡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10 규칙은 또한 튜링 완전하다는 게 밝혀졌는데 이 튜링 완전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아주 단순한,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현대의 컴퓨터와 근본적으로 동일한 이 튜링 머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튜링 머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튜링 머신은 그 앨런 튜링이 고안해낸 구조인데, 그 무한히 긴 테이프를 막 좌우로 움직이면서 해당 칸에 0을 쓰거나 1을 쓰는 단순한 로직의 기계지만, 이것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와 근본적으로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컴퓨터를 극단적으로 쪼개보면은 이 컴퓨터라는 것은 디지털 정보의 최소 단위인 비트, 즉 0과 1을 조작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지금의 컴퓨터와 뭐 프로그램들은 모두 다 저 튜링 머신으로 치환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세포 자동차 110은 이러한 튜링 머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단순한 규칙 안에 이런 범용 컴퓨터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뭐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단순한 패턴이 그 무한히 복잡하고 뭐 또한 그게 연산할 수 있는 그 컴퓨터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엄청난 잠재적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그 1차원 세포 자동차가 이러한데, 이것을 3차원 버전으로 만들면 더 복잡하고 더 경이로운 결과들이 쏟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오묘한데. 하지만 이것도 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저희 뭐 끈이론이나 그 우주론 다룰 때 문제가 없던 것을 제가 못 봤거든요. 예. 저희 우주론 다룰 때 그랬었죠. 그러한 이제 뭐 내용들에 관해서는 이제 시간이 길어진 관계로 그 다음 편에 마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븐 올프램의 우주가 단지 몇 줄짜리 프로그램이라는 주장은 기존 학계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는 자신의 이론으로 우주의 복잡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의 주장은 어떻게 이 우주를 설명하는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너드 투디입니다. 그 저번 시간에 그 스티븐 올프램의 그 세포 자동차 그 우주론에 관해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예. 이제 기존 과학은 그 수학을 기반으로 하지만 이 수학 방정식으로는 이 세상의 그 복잡성을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오히려 이 복잡성의 법칙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다는 주장이지요. 하지만 그 이 이론에도 그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셨죠? 이제 뭐 문제라기보다는 좀 난관에 봉착하는 문제가 있는데, 일단 이 세포 자동차의 문제 중 하나는 시간입니다. 시간이요. 예. 말씀드렸듯이 이 세포 자동차는 무한하게 이제 복잡하게 막 뻗어 나가요, 세포들이. 그래서 이제 복잡성을 만들어내는 건데, 하지만 이 세포 자동차라는 게 세대, 즉 현재의 세포 상태를 규칙으로 해서 다음 세대, 다음 패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무한히 뻗어 있는 그 세포 자동차가 동시에 변하려면은 이 세포 자동차의 이 상태를,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 전달의 속도마저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 정보도 그 빛보다 빠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우주에서 이 세포 상태의 규칙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의 문제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러한 문제에 봉착을 했는데, 울프램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우주의 세포 이 전체가 한 번에 쫙 바뀌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하나씩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서 동시에 바뀔 때 발생하는 그 빛의 속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에 하나씩이요? 예. 아니 그러면 언제 온 우주의 세포를 다 바꿉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각할 때만 느낀다는 겁니다. 자각할 때만 느낀다고요? 예.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턴제 게임들 있지 않습니까? 턴제 게임 잘 알죠. 저기 고전 롤플레잉 게임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내가 가서 한 대 때리고 내가 한 대 맞고 뭐 이런 예, 맞습니다. 이런 스타일이요? 예. 뭐 문명이나 삼국지 시리즈 같은 전략 게임들도 대부분 이런 턴 방식의 게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게임들 보면은 내가 때릴 상대를 정할 동안 상대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행동을 선택하면 그제서야 이동해서 액션을 취하죠. 그리고 다시 이제 상대가 전략을 생각하는 동안 또 멈춰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즉 시간이 멈춰 있는 셈인 거죠. 하지만 이게 만약 서로 뭔가 액션을 취할 때만 시간을 자각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전략을 생각하는 시간은 사라지고 실제 서로 공격할 때만 시간을 느끼게 되죠.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느끼는 시간은 턴 방식이 아닌 리얼타임처럼 느껴질 겁니다. 가서 때리자마자 쟤도 바로 날 때리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보여드렸던 세포 자동차 영상들도 동시에 다 바뀌는 것 같지만 실은 세포 하나하나씩 내용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멀티코어 같은 걸 쓰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모든 세포의 상태를 뭐 동시에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 단지 이거를 모든 것을 다 계산하고 난 다음에, 즉 모두 다 내용이 변화됐을 때 그제서야 화면을 갱신하는 것이고, 또 그 시간이 아주 짧으니까 이 동시에 한 번에 그 실시간으로 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그런 원리군요. 예. 그러니까 따라서 스티븐 울프햄은 실제 우주도 이런 방식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 전달의 문제는 사라진다는 거죠. 우주는 하나하나씩 천천히 바뀌지만 우리가 실제로 시간을 자각하는 때는 바로 이러한 모든 세포가 다 바뀔 때 이거와 동기화가 되는 거죠. 그럴듯한데 뭔가 교묘하게 피해가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프리먼 다이슨의 그 생명체의 그 미래의 그 모습도 비슷해요. 우주가 차갑게 식고 그 점점 그 열의 변화가 작아지면은 이 생명체의 이 행동도 느려지게 되고 결국 생각을 한 번 하는데 몇백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만 시간이 흐른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즉, 그 몇백 년이 우리에게는 그냥 눈 하나 깜빡하는 시간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것을 적용해 반대로 그 엄청난 그 열 에너지가 무한대에 가깝게 그 열 에너지가 발산을 하면은 우리의 시간도 무한대에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이 그 프랭크 티플러의 오메가 포인트 이론이죠. 그게 또 그렇게 되나요? 예. 그럼 결국 그 시간이라는 것은 생명체가 자각하는 상대적인 것이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복잡성도 상대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복잡성도 상대적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연의 대기 현상, 그 뭐 난류 같은 것도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다고 여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눈에 딱 보이니까요. 예. 반면 그 생명체는 이제 엄청 복잡하다고 여기죠. 하지만 스티븐 울프햄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런 대기 현상보다 인간이 훨씬 복잡할 것 같은데요.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 각종 기관에 뇌 같은 거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이 스티븐 울프햄은 그 어떠한 시스템이 그 서로 동등한 수준의 복잡성을 갖고 있는 것을 그 연산적 등가 원리라고 부릅니다. 연산적 등가 원리요? 예. 그러니까 이 원리에 따르면은 이 대기의 순환은 생물체만큼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 저희 뭐 엄청난 슈퍼컴퓨터로도 나시 예측은 그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대기 현상도 엄청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노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그 일반적으로는 이제 은유적 표현으로 생각을 하지요. 뭐 실제 하늘이 뭐 인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하지만 울프햄은 하늘이 노했다라는 그 말 자체가 그냥 진실, 사실이라는 겁니다. 진짜요? 예. 그러니까 이런 천둥, 번개 같은 이 대기 현상도 우리 인간만큼 복잡하기 때문에 하늘과 사람은 복잡성 면에서 동등하다는 거죠. 즉, 저 시각으로는 우리와 천둥, 번개는 동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우주가 몇 줄짜리 프로그램이라면 우리도 그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아직 우리 우주와 동등한 규칙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찾지 못한 거죠. 그렇게 되나요? 예. 어떻게 보면 끈으로 인해서 뭐 엄청나게 많은 방정식이 있어서 못 찾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왜냐하면은 실제 그것을 우주의 역사만큼 돌려봐야 돼요.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을 찾았다고 해도 우주의 역사 140억 년만큼 돌려봐야 그걸 알 수 있는 건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티븐 울프햄은 이 우주는 축약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우주는 누군가가 어떠한 결과물, 뭐 예를 들어 뭐 원주율을 뭐 수천 경짜리까지 뭐 확인해 본다든지 하는 뭐 그러한 것을 위해 계속 돌리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얘기요. 그 내용 유명한 소설이자 영화로도 나왔던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에 나온 내용 아닙니까? 예, 그거랑 비슷하죠. 실제로 제가 저번 편에 언급했던 에드워드 프레드킨도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우주는 어떠한 문제 해결을 위한 컴퓨터에 불과하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컴퓨터로 여러 가지 모의 실험을 해보지 않습니까? 앞서 말한 뭐 날씨뿐만 아니라 뭐 우주의 탄생 이런 것들도 시뮬레이션 해보고 뭐 그런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우주도 어떠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 계속 실행되고 있거나 아니면은 계속 뭐 시시각각 변하는 이런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일 수도 있다는 거죠. 심시티 만들어 놓고 돌아가는 거 구경하듯이요. 네. 그러니까 토마스 토폴리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연산을 실행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미 진행 중인 거대한 연산 과정의 일부인 것이더라고요. 이미 우리 거의 탑승해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미 어떤 목적을 위해 실행된 그 프로그램의 연산 과정 안에 놓여 있는 하나의 존재일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닉 버스트럼이 말한 그 시뮬레이션 우주와도 다를 게 없잖아요.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 우주가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면은 그렇다고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듯이 그 이 단계까지 가면 그는 뭐 과학이라기보다는 그 철학에 영향이 되는 거죠. 그 아무튼 그렇다면은 이 우주 모델에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무엇인가? 아, 그러니까요. 그 이 세상이 그 코드 몇 줄로 구성된 알고리즘의 프로그램이라면 우리의 그 자유의지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 자유의지라는 것 자체부터 좀 의견들이 분분하지요. 뭐 이론론, 이원론도 나오게 되고 뭐 정답이라는 것이 사실 뭐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아무튼 이제 스티븐 울프의 말대로 이 우주가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은 미래도 예측 가능해야 하고 왜냐면 정해진 대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프로그램대로. 그러면은 자유의지라는 것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정해져 있으니까요. 예. 하지만 스티븐 울프렘은 미래는 예측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지금보다 더 빨리 연산을 해내서 향후를 먼저 알아본다는 건데 그것은 불가능해요. 아까 말했듯이 이 우주는 추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우리의 이 연산보다 더 빠른 연산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주는 이미 140억 년 가까이 계속 계산을 통해 그만큼의 세포 자동차가 갱신된 것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새로운 걸 만들어서 돌려본다 한들 어떻게 더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만들어서 새로 돌리면은 1년 돌리면 1년 지난 거죠. 추격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연산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쉬운 예시를 위해서 만약에 세포 자동차가 1초에 한 번만 갱신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우주는 140억 년, 그러니까 140억 년 곱하기 365일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60분 곱하기 60초. 그러니까 140억 곱하기 365 곱하기 24 곱하기 60 곱하기 60세대만큼 진행된 거예요. 엄청난 수가 나오겠네요. 예? 그럼 이 안에서 이보다 더 빠르게 작동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세상은 아까 말했듯이 1초에 한 번 세포 자동차가 갱신된다고 하면은 1초가 최저 단위에, 즉 1초가 1클락인 세상이니까요. 즉 시간의 최소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그 플랑크 시간과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따라서 미래를 우리가 앞서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결국 자유의지를 할 수 있는 것은 남아있지만 사실은 가짜 자유의지라는 거죠. 그러면 그 우리의 자유의지는 사실 그 자유의지가 아닌 거네요. 단지 그 이 작동되는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고 뭐 다만 정해진 미래로 가겠지만 뭐 그것을 우리가 그 연산해서 알아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느끼기에는 자유의지인 것이죠. 실상은 아니지만. 그럼 또 의문이 있습니다. 그 정해진 규칙대로 진행되어 간다면 불확정성의 원리, 뭐 즉 양자역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먼저 어떤 숫자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원주율, 즉 파이를 생각해 보면은 이 숫자는 무한하잖아요. 3.14 어쩌고 저쩌고 나가죠. 반복되지 않는 수죠. 하지만 파이는 사실 간단한 수학적 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위적으로 만든 무한히 반복되지 않는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동전을 던져서 앞이면 1, 뒷면이면 0 이렇게 뭐 계속 무한히 던져서 0과 1 이진수로 만들어진 수는 무한히 길고 무한히 복잡한 수입니다. 그 앞에서 얘기했던 연산적 등가 원리를 생각해 봅시다. 말했듯이 파이는 무한소수예요. 무한히 반복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그냥 끝없는 숫자지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 아까 말했듯이 복잡성에서는 복잡한 숫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42, 42, 42, 42, 42, 42, 42 이렇게 무한히 반복되는 수가 있다고 하면은 이 숫자는 엄청 큰 숫자고 무한하니까 이건 복잡한 수인가? 아닙니다. 이거는 단지 4, 2를 반복하라는 아주 짧은 코드로도 만들 수 있는 숫자예요. 그렇겠네요. 예. 반면 동전을 던져 0과 1로 만든 숫자는 더 짧게 추격이 불가능합니다. 그 숫자 자체보다 더 짧은 프로그램으로 이 숫자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이 숫자는 그 길이만큼 복잡한 숫자지요. 이것은 IBM 연구원 출신인 그레고리 차이틴이라는 사람이 만든 알고리즘 정보 이론에 나오는 건데요. 이 사람은 서적에 따라 그레고리 셰틴이라든지 그레고리 셰이틴이라고 쓰여져 있는 책들도 많은데 정확한 발음은 차이틴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 무한한 숫자를 차이틴 상수 또는 오메가라고도 합니다. 오메가요? 예.
우리 영상에 오메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아, 예, 예. 오메가 포인트, 오메가 문명, 이제는 그냥 오메가라는 숫자. 아, 예, 그러게요. 이 오메가라는 숫자는 뭐 향후 또 다루게 될 건데요. 아무튼 그 스티븐 울프램은 이 세상은 파이, 즉 원주율 같다고 여깁니다. 방금 말한 무한한 복잡성의 그 오메가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얘기와 결국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의 복잡성은 단순히 몇 줄짜리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다. 파이가 뭐 3.14, 1592 뭐 쭉쭉 나가는 엄청 길고 뭐 반복 패턴이 전혀 없는 숫자지만 길지 않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듯이요. 따라서 스티븐 울프램은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무작위성은 실제로는 단지 방금 말한 그 원주율 파이 같은 무한히 쏟아지는 규칙성이 없는 숫자처럼 가짜 무작위성이라는 겁니다. 양자역학을 굉장히 단순화시키는데요. 그러니까 리만 가설이 최근 화제인 게 양자의 무작위성이 사실은 소수의 분포와 일치하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여태까지 풀지 못한 그 양자의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런 것인데 울프램의 주장도 어떻게 보면 이와 비슷하죠. 그러니까 양자라는 것의 본질 그 자체가 불확정성인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무작위 같지만 사실은 수학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수에서 나온다는 것이지요. 양자 이론까지 부정하는 정말 과감한 이론인데요. 그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그 양자역학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 그 양자역학의 그 해석 중 하나인 그 코펜하겐 해석, 뭐 주류 해석이죠. 이 해석을 부정한다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도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은 아직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내재된, 그러니까 그보다 더 내재된 규칙성이 있다고 보는 해석들도 많거든요. 뭐 파일럿 웨이브라든지. 아무튼 뭐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 그 앞서 언급했던 그 자신의 저서 그 새로운 종류의 과학을 냈을 때 그 온갖 집중 포화를 받았지요. 파격적이긴 하네요. 예. 기존 과학자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거 거만한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해온 여태까지의 과학은 틀렸다. 여기 내가 쓴 새로운 과학이 있다. 이거나 봐라. 뭐 이런 느낌 아닙니까? 뭐 코펜하겐 해석까지 부정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이 1200페이지가 넘는 책이 이 출판된 바로 다음 날부터 그냥 비난이 쏟아져서 이거 다 읽고서나 이로 비난하는 거냐는 말도 많다고 그때 얘기했었죠. 예, 기억납니다. 예. 뭐 읽지도 않고 막 비난부터 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 하지만 또 이 이론이 굉장히 매력적이면서도 결국은 이 양자역학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며 아예 그 양자역학을 도입한 새로운 컴퓨터 우주 이론을 내세운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저희가 저번에 언급했던 그 세스 로이드입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이제 다음 편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는 일종의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주율처럼 단순한 알고리즘으로 이러한 복잡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세상의 근본 자체가 복잡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노드 오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노드 두디입니다. 그 저번 시간 마지막 부분에서 그 스티븐 울프램의 그 우주론을 지적하면서 그 새로운 주장을 하는 분이 있다고 하셨죠? 예. 오늘은 그 이전 편들과 비슷하게 우주가 그 컴퓨터라면서도 그 내용은 조금 다른 그 세스 로이드 주장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스 로이드요? 예. 일단 세스 로이드도 그 전편에 스티븐 울프램처럼 그 유명한 노벨상 수상자인 그 머레이 겔만과 그 많은 교류를 했고 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머레이 겔만은 그 복잡계 연구소인 그 산타페 연구소의 그 공동 설립자지요. 네. 머레이 겔만 얘기 좀 잠깐 하자면은 이분도 굉장히 대단한 분이신데 그 쿼크 입자에 그 쿼크라는 이름을 붙인 것으로 정말 유명하고요. 아, 정말요? 예. 그 제임스 조이스의 그 피네간의 경야에서 그 따온 건데 또 이분이 그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걸로 유명합니다. 그 저번에 그 M 이론편에서 그 에드워드 휘튼 얘기하셨을 때 한번 언급하셨었죠? 예. 가장 뛰어난 물리학자는 누구인가 얘기하던 중 그 나온 사람 중 한 명이고요. 예, 맞습니다. 이분이 뭐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 머레이 겔만을 인터뷰하던 한 저널리스트가 있었는데 그때 그 머레이 겔만 대리인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요. 그 머레이 겔만은 5개의 두뇌를 갖고 있으며 그 하나하나가 당신의 머리보다 뛰어나다고요. 5개의 두뇌가 다 뛰어나다고요? 예. 거참 그 대단한 말인데 무지 거만해 보이기도 하네요. 예. 거기에 그 머레이 겔만 스스로도 그 다른 학자들 좀 무시하는 스타일로 좀 유명해요. 특히 그 로저 펜로즈 얘기하면서
그 별 볼 일도 없는 이상한 책을 2권이나 썼다고 깠댑니다. 아니 노벨상 수상자인 그 로저 펜로즈를 뭐 그렇게 평가했다고요? 근데 저 당시는 모레겔만은 노벨상 이미 수상했던 사람이고 그 당시 로저 그렇습니까? 펜로즈 수상한 사람은 아니긴 하죠. 저렇게 그래도 무시를 해도 돼요? 그러게요. 근데 그 무시한 책들이 뭡니까? 그 저희 양자의 시편에서 다뤘던 그 황제의 새 마음과 그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확실히 그 어떤 성격인지는 난 잘 알 것 같은데요. 예, 그 원래 과학계에 좀 저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무튼 그 다시 돌아와서 그 세스 로이드도 이 산타페 연구소 출신으로서 그 뭐 당연히 복잡기 연구자로 유명하고요. 또 그 MIT 그 기계역학 교수로서 그 양자, 특히 그 양자 컴퓨터 개발에도 기여한 그 양자 정보 이론 쪽에 정말 전문가입니다. 그 세스 로이드 그 대표적 저서가 바로 그 프로그래밍 유니버스인데요. 뭐 제목답게 그 이분도 그 이제 우주는 컴퓨터라는 주장을 하지요. 그렇죠. 그 저희 양자 컴퓨터 편에서 한번 언급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그 양자 컴퓨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 어쨌든 컴퓨터는 컴퓨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분은 어떠한 주장을 하는지 그 저희가 저번 편에서 다뤘던 그 스티븐 울프햄의 컴퓨터 우주론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일단 먼저 컴퓨터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스 로이드는 그 방금 언급한 그 자신의 책 그 프로그래밍 유니버스에서 자신의 그 수업 강의 중 그 한 일화를 얘기를 하는데 그 수업 중에 이제 학생들에게 그 컴퓨터란 무엇인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선뜻 바로 대답하는 학생들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좀 놀랬다고 해요. 사실 좀 생각해 보면은 컴퓨터란 무엇인가? 이거 딱 바로 뭐라고 정의하기가 대답하기가 어렵긴 하죠. 하여튼 한참 기다리니까 그 처음으로 이제 한 학생이 이제 손을 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컴퓨터는 0과 1로 저장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계다라고요.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정답 아닙니까? 그 우리 여러 번 언급했던 그 튜링 머신이 딱 그거잖아요. 예, 그렇죠. 현대의 컴퓨터를 보면 이게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 튜링 머신이라는 게 그 테이프를 움직이며, 그러니까 이게 테이프는 이게 메모리 아닙니까? 이게 그 메모리를 의미 액세스 가능하다는 얘기가 같고, 그 테이프를 움직이며 0과 1을 쓰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얘기랑 딱 맞는 얘기죠. 하지만 곧바로 다른 학생이 그거는 디지털 컴퓨터일 뿐이다. 아날로그 컴퓨터도 있다. 따라서 컴퓨터는 결국 연속적인 전압 신호에 정보를 저장하는 기계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아날로그 컴퓨터요? 그건 또 뭡니까? 감이 잘 안 오는데? 그 아주 오래된 엄청 크고 진공관으로 만들어진 뭐 애니악 뭐 이런 게 그 아날로그 컴퓨터입니까? 그 애니악이 아시다시피 그 2차 대전 때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까 이런 게 그 아날로그 컴퓨터인가 할 수 있는데 그 애니악은 그 디지털 컴퓨터고요. 디지털 컴퓨터예요? 예. 저희 예전에는 이게 세계 최초의 컴퓨터다 뭐 이렇게 막 책에도 실리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그 영국이 2차 대전 때 그 암호 풀기 위해 만든 그 콜로서스를 최초로 꼽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최초의 디지털 컴퓨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콜로서스도 디지털 컴퓨터입니다. 아니 콜로서스도 그 디지털 컴퓨터라면 그럼 아날로그 컴퓨터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 그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차이처럼 그 디지털 시계 아날로그 시계처럼 그 연속적인 변화량을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제 아날로그 컴퓨터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딱 감이 잘 안 오지만 그 어떠한 수치를 0과 1로 변환해 그 이산적인 값을 구하는 것이 디지털이라면은 아날로그 컴퓨터는 그 연속적인 값 그대로 이용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거에는 이 아날로그 컴퓨터가 디지털보다 훨씬 빨랐어요. 그래요? 예. 그때는 뭐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뭐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그 항법 시스템에는 이런 아날로그 컴퓨터가 사용됐는데 지금은 뭐 기술의 발달로 뭐 디지털 컴퓨터가 뭐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유지 보수가 쉽거든요. 아날로그는 뭐 고장도 잘 나고 고장 나면 그 수리도 어렵지만 뭐 디지털은 유지 보수가 쉽고 고장도 잘 안 나기 때문에 이 방식이 대세가 된 거죠. 뭐 이것은 사실 뭐 컴퓨터하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긴 하고요. 아무튼 다시 이게 수업 얘기로 돌아와서 그 여기 대답하는 학생 중에는 그 손가락을 얘기하는 학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게 손가락으로 셈을 할 수 있으니까요. 또 그게 그렇게 되나요? 예. 그러니까 계산을 의미하는 그 영어 단어, 그러니까 컴퓨터도 계산한다고 의미하지만 미적분을 뜻하는 캘큘러스, 그 우리 계산기 캘큘레이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 원래 그리스어로 조약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계산 도구는 조약돌인 거죠. 돌을 늘어놓고 하나 둘씩 세던 거.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손가락까지 나오니까 정보 처리 도구로서의 인간. 우리네도 뭐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너무 광범위해지니까 세스 로이드가 여기서 학생들에게 그냥 일단 오늘은 인간 이런 거는 빼고 우리가 만든 기계로 이제 한정하자고 했답니다. 그 컴퓨터에 대한 정의를. 결국 그 여러 의견이 오고 간 끝에 컴퓨터는 정보를 처리하는 기계다라는 것에 동의를 했다고 해요. 정보를 처리한다는 것은 계산을 수행하는 거죠. 앞서 얘기했듯이 컴퓨터라는 뜻 자체가 계산을 하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네. 그럼 여기서 한번 짚고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러면 정보란 무엇인가입니다. 정보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 일단 뭐 저기 뭐 인터넷, 컴퓨터, 뭐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요. 그렇죠. 정보사회, 뭐 IT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요. 그렇죠. IT가 그 약자니까. 즉 정보 기술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사실 그 컴퓨터는 이 정보 이론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보라고 하면은 어떠한 그 추상적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오 작가님 나이, 뭐 키, 몸무게 이런 거 다 정보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요. 개인정보 유출 뭐 이런 게 다 내 전화번호나 뭐 주소 뭐 이런 것들이 유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실, 뭐 어떠한 이름, 뭐 날짜, 뭐 이런 것들 등등을 다 정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정보는 이런 그 추상적인 것을 넘어서 계량하고 측정할 수 있는 물리적인 것입니다. 물질이나 에너지처럼요. 정보가 물리적인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정보 이론은 그 물리학의 그 세 번째 혁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 번째면은 첫 번째, 두 번째는 도대체 뭔가요? 아,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죠. 아, 정보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요. 뭐 어떠한 사진 이미지, 뭐 음악, 뭐 소설책, 뭐 계좌번호 등등 뭐 여러 정보가 있을 수 있죠. 이 정보들은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비트, 즉 0과 1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정보의 최소 단위는 비트라고 할 수 있죠. 네. 저희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 그 존 힐러가 남긴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만물은 비트다. 너무 유명하죠? 예, 2%는 비트.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제 비트로부터. 즉 우주의 본질은 정보라고 보는 이론이 이 정보 이론입니다. 그러면은 정보가 물리적이라고 했으니 이것도 물리 법칙의 영향을 받겠지요?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은 이 우주 어디에서나 정말 불변할 것이라 여겨지는 물리 법칙이 열역학 법칙입니다. 열역학 법칙이요? 예. 그러니까 열역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죠. 뭐 그 고립계의 에너지 총합은 일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 얘기는 그 에너지는 여러 형태가 될 수 있지만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는 창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멸되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형태가 바뀔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에너지의 총량은 고정불변이에요. 에너지는 그 이미 전 우주에 모두 그 어떠한 형태로 지금 저장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에너지가 필요할 때 뭐 예를 들어 뭐 화력발전소나 뭐 원자력발전소 이런 것들도 다 그 이미 우주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형태로 바꾸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열역학 제2법칙은 고립계의 엔트로피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법칙입니다. 아, 그 항상 궁금한 건데 그 엔트로피가 정확히 뭡니까? 그 뭐 무질서라고 하는 건 많이 들어봤는데. 예, 뭐 그렇게들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거 설명할 때 많이 나오는 게 뭐 방이나 뭐 책상이 얼마나 어지러졌는지 이런 걸로 많은 비유를 해요.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 예. 하지만 사실 그 엔트로피라는 것이 무엇이 정리된 것이고 무엇이 정리가 안 된, 그러니까 즉 무엇이 무질서한 것인지를 정의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최근에는 그 이러한 비유 및 이 무질서도라는 단어도 잘 안 쓰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아, 일단 이 엔트로피라는 단어는 그 루돌프 클라우디우스가 그 라틴어 조합해서 만들어 붙인 이름인데 이게 그 에너지와 그다음에 이제 변환이라는 뜻의 그 단어를 조합한 거거든요. 에너지와 변환이요? 예. 이 클라우디우스의 그 엔트로피 정의는 그 연력학적 정의라고 하고요. 이 연력학적 정의의 엔트로피를 그 루트비시 볼츠만과 그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 그 확률의 법칙과 통계적 접근법으로 정의를 했는데 이것을 이제 그 엔트로피의 통계학적인 정의라고 하고 현재는 이 볼츠만의 묘비에도 쓰여 있는 그 엔트로피 공식이 있거든요. 네. 이 공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앞서 그 클라우디우스의 정의는 이제 고전적 엔트로피라고도 합니다. 고전적 엔트로피요? 예, 예. 그러면은 뭐 저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하겠는데 클라우디우스의 정의는 그 상대적인 변화량과 그다음에 이제 뭐 가역적인 부분만 보여줬다면은 이 볼츠만과 맥스웰의 그 재정의된 엔트로피는 비가역적인 어떻게 보면 그 엔트로피의 정말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비가역적이라. 뭐가 비가역적이라는 겁니까? 그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해요. 뭐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그 엔트로피는 감소할 수가 없어요. 부분적으로 국수적인 곳에서는 감소할 수 있지만 그것은 개 전체로 보면은 증가한 것입니다. 그 많이 나오는 예시가 에어컨으로 실내 온도를 낮추면 그건 실내만 놓고 보면 엔트로피가 감소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에어컨의 실외기를 통해 더 많은 에너지가 투입된 것이고 결국 개 전체의 엔트로피는 증가한 것이 되지요. 즉 엔트로피의 증가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차가운 물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은 그 서로 섞여서 그 식어가지고 이제 찬물이 되겠죠. 여름 고온에서 저온으로 향하니까. 그러면은 열평형 상태, 즉 엔트로피가 최대치가 된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엔트로피는 그 무질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온도가 일정하게 평형하게 되면 이게 더 질서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뜨거운 물을 찬물에 막 부었을 때가 더 무질서한 거 아니에요? 이게 얼핏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여기서 차가운 물은 빨간색, 그 뜨거운 물은 이제 파란색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면은 네. 이 두 가지가 섞이면은 보라색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처음에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이 마구 섞여버려서 보라색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즉 서로 섞여버려서 원래의 질서, 그 빨간색과 파란색을 잃고 보라색이 된 것은 섞기 전보다 더 무질서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물이 아닌 만약에 물에 흙을 부었다고 해보면은 그 처음보다 더 무질서해진 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죠. 예. 색이 없었다고 해도 원래의 차가운 물, 그 뜨거운 물은 그 당시의 질서가 서로 섞여서 무질서해지게 된 것이죠. 그 트럼프 카드 같은 것을 생각해도 됩니다. 뭐 저희가 그 카드나 이제 화투 같은 거 사면은 순서대로 쫙 배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저희가 카드 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섞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마구 섞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것을 다시 쫙 이쁘게 포개놨다고 질서 있는 상태가 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순서는 섞여 있죠. 그렇죠. 내부는 순서가 엉망이 된 그 이전보다 무질서의 상태가 된 것이에요. 내가 다시 일일이 순서대로 정렬하지 않는 한 이 카드 덱은 쓰면 쓸수록 계속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일일이 그걸 순서대로 배열한다는 것은 앞서 에어컨 얘기처럼 추가적으로 외부 에너지가 투입된 것이 되죠. 따라서 그렇게 되면은 카드는 질서를 다시 찾았지만 이 세 개의 무질서도, 즉 전체의 엔트로피는 증가한 것이 되는 거죠. 뭔가 그 알 것 같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질서라는 용어를 최근에는 이제 안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이거를 어떠한 뭐 마땅히 설명할 만한 뭐 단어가 없기 때문에 좀 난감하기도 한데, 하여튼 일단 뭐 연력과학 법칙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그럼 이제 정보 이론이 등장을 합니다. 정보 이론이요? 예. 이 정보 이론은 클로드 셰넌이 창시자인데, 이분이 뭐 비트라는 용어부터 뭐 현재의 뭐 디지털 전자공학, 뭐 컴퓨터공학, 이거는 뭐 죄다 이분이 그냥 이 바닥 그냥 시작 만들어 놓은 거라고 뭐 봐도 무방할 정도로 대단한 분이에요. 뭐 이분의 업적만 설명해도 뭐 한 편 분량이 훨씬 넘어갈 듯한데요. 네. 아무튼 이제 클로드 셰넌은 이제 정보 이론을 창시하며 정보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는데, 일단 이분이 미국의 벨 연구소에서 일했었어요. 여기가 AT&T, 뭐 미국의 뭐 KT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통신회사가 만든 연구소거든요. 그럼 통신회사가 뭘 연구하려고 연구소를 차렸겠습니까? 통신 기술이겠죠. 그렇죠. 말 그대로 이제 통신하는 기술을 이제 연구하려고 차린 건데, 그러니까 전화 같은 음성이나 뭐 TV 같은 영상 등의 이런 뭐 송수신 같은 기술을 이제 개발 연구하는 곳인데, 통신이라는 것이 생각해 보면은 어디선가 어딘가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저 벨 연구소에서 활약하던 때가 1940년대인데. 40년대요? 예. 제한된 전화선 구조 안에서 최대한 많은 통화가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던 중 정보를 개량하는 방법을 연구했고, 그것을 이제 정보 엔트로피라고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참고로 처음에는 자신의 이론을 그냥 정보라고 명명하려고 했는데, 이건 뭐 너무 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 뒤에다가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정보 불확실성이라고 이제 하려고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존 폰 노이먼에게 이제 이거 어떠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이제 폰 노이먼이 불확실성 빼고 엔트로피를 붙이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두 가지의 이유를 얘기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이미 통계학에서는 불확실성이라는 단어의 함수가 사용되기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이게 더 중요한 이유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엔트로피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은 이 이론에 어떠한 논쟁이 생겨도 항상 유리한 입장에 있을 수 있다고 했답니다. 아니 엔트로피가 뭔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요? 그만큼 이제 엔트로피라는 것이 뭐 질량이나 에너지처럼 그런 것도 좀 상대적으로 좀 설명하기 좀 쉬운 편인데, 엔트로피는 그렇지 않은 개념이다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역학적 엔트로피와 정보 엔트로피는 서로 동일한 형태의 공식을 가져요. 따라서 열역학적 엔트로피는 정보 엔트로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또 그게 그렇게 되나요? 예.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정보는 물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열역학 제2법칙은 아서 에딩슨도 얘기했듯이 가장 상위의 근본 법칙입니다. 이 열역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는 증가한다는 것이며, 즉 정보 엔트로피도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 고립된 개, 지금 우리가 사는 가장 큰 고립된 개, 이 우주라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엔트로피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물리계에 저장된 정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주를 봅시다.
우주는 전자, 광자, 쿼크, 중성 미자 등등 수많은 이제 기본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입자들은 물질이며 물질도 결국 정보인 겁니다. 따라서 이 우주의 본질은 정보이며 앞서 말했던 존 휠러의 It from Bit야말로 이 세상을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스 로이드는 우주는 계산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컴퓨터 언어, 컴퓨터로 치면은 C 언어나 자바 같은 거요. 네. 그 우주의 컴퓨터 언어는 물리의 법칙과 그것의 그 화학적, 생물학적 결과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이러한 내용은 그 우주는 하나의 디지털 컴퓨터라는 그 튜링 머신의 모습을 한 그러한 컴퓨터라는 그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 에드워드 프레드킨과 스티븐 울프램의 주장과는 좀 비슷해 보이지요. 그렇죠. 지금까지는요. 하지만 세스 로이드는 자신은 우주가 저런 디지털 컴퓨터라는 그 울프램의 주장에 대해 그 주장은 분명히 매력적이고 또한 이 우주의 시간과 공간 등을 효율적으로 재현할 수 있으며 그 앞으로의 결과도 정해진 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저번에 그 자유의지 얘기하면서 얘기했었죠. 네. 그리고 이러한 시뮬레이션이 불가능할 거라고 하지도 않아요. 다만 가능은 하겠지만 그것은 너무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스티븐 울프램 형식의 그 우주가 비효율적이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주는 이제 근본적으로 양자역학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고전 컴퓨터, 그러니까 이거 그 양자 컴퓨터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를 이제 고전 컴퓨터라고 한다고 저희 양자 컴퓨터 편에서 얘기한 적 있죠? 네, 기억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고전 컴퓨터들은 양자역학을 시뮬레이션 하는 데는 비직관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 양자 컴퓨터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로도 양자 컴퓨터를 시뮬레이션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매우 비효율적이에요. 반대로 양자 컴퓨터가 지금 우리의 컴퓨터처럼 작동하려면 이것도 매우 비효율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스 로이드는 우주는 저러한 고전 컴퓨터 방식의 우주가 아닐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우주는 물리적입니다. 또한 물리적이라는 것은 양자역학적이라는 것이 되지요. 따라서 우주만한 양자 컴퓨터가 있다면 그것은 우주와 구별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컴퓨터는 이 우주를 똑같이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는 그냥 양자 컴퓨터라는 것이 이 세스 로이드의 주장입니다. 그 뭔가 납득이 되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양자 얘기가 나오니까요. 예, 일단 우주는 양자 계산을 할 수 있고 양자 컴퓨터는 우주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으므로 이 둘은 논리적으로 같은 거고 결국 본질적으로 같은 거라는 겁니다. 네. 앞서 아날로그 컴퓨터 얘기했잖아요. 네. 그 연속적인 변화량이나 위치 이런 속도 같은 이제 컴퓨터 쪽에서는 이게 전압 같은 것이 이제 효율적으로 쓰이는 연속적인 변화량인데 반면 이제 디지털은 이제 불연속적입니다. 그래서 디지털은 연속적인 변화량을 불연속적인 값으로 바꿔서 다뤄요. 그 디지털 음원이나 디지털 이미지 같은 것이 대표적 케이스거든요. 네.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저희가 그때 그 양자 컴퓨터 편에서 다뤄봤지만 그때 큐비트를 통해 살펴봤듯이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구분이 없어요. 큐비트는 0과 1의 불연속 값을 갖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중첩을 통해 치우친 값을 갖는 것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지요. 슈퍼포지션이라고 하셨죠? 예. 이 중첩 값은 연속적인 값입니다. 결국 양자 컴퓨터이자 우리 우주는 아날로그이자 디지털인 둘의 구분이 없는 세상인 것이지요. 그럼 과연 우주는 무엇을 계산하는가? 이것에 관해서는 분량 조절 실패로 인해 시간이 길어진 관계로 다음 편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묘하게 끊으시네요. 예. 정보 이론을 통해 정보는 물리적이라는 이론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는 양자역학적이고 또한 우주는 정보를 계산하는 컴퓨터의 일종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주장이 설명하는 우리 우주는 어떤 모습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너드 투디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정보도 물리적이다. 그래서 그 열 역학 법칙이 적용된다고 하셨는데요. 예. 그래서 그때 그 정보 엔트로피에 관해 얘기했었고 그 우주는 물리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주는 양자적이고 또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우주는 양자 컴퓨터다라는 그 세스 로이드의 주장을 얘기했었죠. 네. 오늘은 이 주장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편에서 알아봤듯이 우주는 정보를 저장하고 변환한다는 계산을 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주 컴퓨터라고 불러도 된다는 것이 세스 로이드의 입장이죠. 이름을 찾았네요. 예. 하지만 앞서 살펴봤던 울프램과 프레드킨 방식의 디지털 컴퓨터는 그런 방식의 우주는 가능은 하지만 매우 비효율적인 것이고 따라서 우주의 근본 모습은 아닐 것이라는 게 세스 로이드의 주장이죠. 네.
그보다는 그 양자 컴퓨터인 것이 훨씬 더 어울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양자 컴퓨터라고 한다면서요? 예. 그러면은 우주가 양자 컴퓨터라면은 이 우주의 복잡성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우주는 왜 이렇게 복잡한 것인가를 얘기해 보도록 하지요. 물리 법칙은 단순하게 정의 가능한데 왜 세상은 이렇게 복잡한 것인가? 이것에 관해서 스티븐 울프램은 수학적 방정식으로는 안 되고 단순한 하지만 그 복잡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단순한 알고리즘으로 인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얘기했었죠. 네. 원주율 3.14 뭐 이런 파이 비슷한 거라고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 세스 로이드도 그 울프램처럼 복잡계학자인데 이것에 관해서는 둘의 견해가 좀 달라요. 그 전편들에서 살펴봤듯이 울프램은 이 세상의 복잡성은 디지털 컴퓨터의 그 단순한 알고리즘으로 복잡한 결과가 나오는 세포 자동제 같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양자역학 같은 일종의 무작위성, 그 불확실성은 실제 세계가 그렇게 무작위하고 불확실한 게 아니라 원주율 같은 수식으로 얻을 수 있는 가짜 무작위성이라고 한다고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그 현재의 그 양자역학은 틀린 것이다라고 주장했다고 했고요. 예. 반면 그 세스 로이드는 양자역학 그 자체의 불확정성이 바로 이 세계의 복잡성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자체가 양자 이론으로 작동하는 컴퓨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작위성은 우주 같은 이런 복잡게 나타나는 특성이에요. 일단 우리 우주가 이렇게 복잡해진 것은 우주 탄생 시에 양자 요동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그 저희가 인플레이션 이론과 또 끈이론을 우주론에 적용한 그 에크파이로틱 우주론 둘 다 인정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 인플레이션 이론은 빅뱅, 즉 폭발이고 그 에크파이로틱 이론은 그 빅스플랫, 찰싹찰싹 우주끼리 부닥치는 거, 그거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폭발 또는 그 충돌 시에 발생하는 그 양자 요동으로 인해 그 우주의 비균이란 분포, 그 WMAP 위성이 그 촬영한 우주 지도를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지요. 울프램과는 다르게. 근데 그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그 랜덤한 숫자 잘 뽑아내지 않습니까? 예. 그 울프램의 우주 컴퓨터는 왜 원주율 같은 그 가짜 무작위성을 얘기합니까? 그냥 난수 생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가 쓰는 그 현대의 디지털 컴퓨터는 그 논리적으로 스스로 무작위한 값을 만들 수 없어요. 네? 컴퓨터가 무작위한 값을 못 만든다고요? 예. 우리가 쓰는 일명 그 고전 컴퓨터는 0과 1을 논리 연산하는 장치일 뿐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 그 여러 번 얘기했던 뭐 일종의 튜링 머신이요? 예, 맞습니다. 그 0과 1을 조작하는 가장 근본은 논리 게이트, 논리 연산이에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세 개의 논리로 구성하는데 and, or, not입니다. and or not이요? 예. 그리고 또는 아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거 맞아요. and는 두 개의 비트 값을 비교 연산해서 둘 다 1이면 결과값이 1, 아니면 0이에요. 그리고 or는 반대로 둘 중에 하나만 1이어도 1입니다. 즉, 둘 다 0일 때만 결과값이 0이고 나머지는 결과값이 1인 거죠. not은 1이면 0이고 0이면 1로 반대값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그 NAND 플래시 메모리라고 들어보셨죠? 요즘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NAND, NAND 이게 not and예요. 아, not and예요? 예. and 연산 값에 not을 적용한 것을 그 NAND라고 합니다. 몰랐습니다. 그거 전혀. 그러니까 이 NAND 게이트로만 만든 플래시 메모리라서 NAND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그 예전에 조지 불이라는 수학자가 정의한 것인데 이걸 이제 불 대수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 이렇게 전자공학적으로 이제 컴퓨터 공학적으로 만드신 분이 저번 시간에 소개한 그 클로드 셰넌이고요. 즉 현대의 디지털 컴퓨터는 이렇게 정해진 논리를 따를 뿐이고 스스로 무작위한 값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없어요. 뭐 0과 1 중에 아무거나 찍어봐 이런 거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게임에서 총 쏘다 보면 그 랜덤하게 명중하기도 하고 그 빗나가기도 하고 이런 그 뺑뺑이 경우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이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게 그 컴퓨터에서 만드는 난수는 그 사실 그 미리 만들어진 난수표를 참조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난수표요? 예. 하지만 그 게임할 때마다 다른 값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그 난수를 구할 때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값을 구할 때의 시간의 초를 밀리세컨드, 그 1000분의 1초의 값을 이제 구해내서 그 값을 시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수표에 뭐 10,000개의 난수를 저장해 놓았다고 하고 시드 값에 의해 그 참조의 위치가 변경되고 그 다음 값을 찾는 간격 등을 바꾼다면은 시드 값이 바뀔 때마다 다른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뭐 난수표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 난수표를 시드 값에 의해 선택하게 한다든지요. 지금 뭐 난수표가 100개인데 뭐 시드 값이 3번이면 3번 난수표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그 밀리세컨드 얘기하자면은 사용자가 매번 1000분의 1초 중 똑같은 그 1000분의 1초 시간에 버튼을 누른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값을 취하기만 해도 충분한 시드 값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만약에 사람이 아닌 뭐 컴퓨터가 버튼을 제어한다고 하면은 컴퓨터는 정밀하니까 매초 똑같은 1000분의 1초마다 누른다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컴퓨터는 가능하겠죠. 그렇죠. 최근 컴퓨터들은 뭐 CPU 온도라든지 이런 건 일정하지 않으니까요. 아니면 그리고 뭐 컴퓨터가 뭐 작동된 클럭수라든지 이런 그 사용자가 알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시간에 따라 변하는 이제 그러한 값을 시드로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그 난수 알고리즘을 통해 그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난수를 발생하거나 합니다. 그 컴퓨터에서 그 동일한 시드 값을 넣으면은 그 뒤로 쏟아지는 난수 값은 동일한 값이 나오게 돼요. 즉 예를 들어서 동일한 시드 값을 쓴다고 하면은 첫 번째 주사위를 굴렸을 때는 1이 나오고 그 다음 눌렀을 때는 4가 나오고 그 다음 눌렀을 때 3이 나온다 그러면은 시드 값이 똑같으면은 항상 그 순서대로 난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 예전에 윈도우에 내장돼 있어서 그 많이 했던 그 혼자 하는 카드 게임들 중에 그 프리셀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거 엄청 많이 했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만드는 그 일명 타임머신 게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 하다 보면 몇 시간 금방 가죠. 그렇죠. 그거 보면은 게임마다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번호를 넣으면은 같은 게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번에 못 깼어도 그 번호만 알고 있으면은 언제 어디서나 다른 컴퓨터에서도 그 번호만 넣으면 똑같은 게임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번호가 시드 값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드 값이 같으면은 항상 같은 순서의 랜덤 값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난수는 실제 난수가 아닌 난수처럼 보이게 하는 그 일종의 편법이기 때문에 그 의사 난수라고 합니다. 그 현재 그 컴퓨터 CPU들이 사람도 할 수 있는 그 무작위한 숫자를 못 만드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래도. 사람은 사람만으로는 순수한 난수를 만들 수 없습니다. 왜요? 제가 지금 막 아무 숫자나 그 불러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것 같지만 사람은 이게 감정과 의식이 작용해서 정말 순수한 난수를 만들지 못해요. 예를 들어 키보드 상에서 그 오른쪽에 그 숫자 키패드는 빼고 그 키보드 위쪽에 뭐 1부터 0까지 이제 키보드가 있잖아요. 1부터 0까지의 무작위 숫자를 만들려고 하면은 대부분 양손으로 키를 눌러요. 왼손 오른손으로 번갈아 가면서. 즉 사람은 뭔가 한쪽에 치우치면은 그건 인위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왼손으로 1과 5 중에 하나, 오른손으로 6과 0 중에 하나를 누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야 더 자연스러운 난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2차 대전 때 실제로 암호병들에게 그날의 암호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대부분 숫자가 왼쪽의 숫자 1부터 5, 오른쪽의 숫자 6부터 0,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숫자들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그 오른쪽으로만 누르면은 이건 이상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 난수는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저 행위가 더 인위적인 자연스럽지 못한 거죠. 실제인 난수라면은 그냥 1부터 0까지 키 중에 그때마다 아무거나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번에 아까 왼쪽 했으면 이번 주 오른쪽 한다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명 그 도박사의 오류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박을 할 때 그 룰렛 같은 거요, 그 번호 거는 거, 네. 다음번에는 여태까지 나오지 않은 수 중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다 따져서 다음 로또 번호 예측하는 뭐 그런 기계도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 외국에도 많고 그런데 하지만 순수한 무작위는 그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번 정해진 범위 안에 그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가령 1부터 100까지라면은 모든 매번의 수는 100분의 1의 확률을 가져요. 주사위를 굴리는데 주사위가 앞에 저런저런 수들이 나왔으니 이번에는 안 나온 이 수가 나오도록 해야겠군. 주사위가 이런 생각 하겠습니까? 전혀 안 하죠. 그렇죠. 즉 난수에도 품질이 있습니다. 사람이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난수는 제대로 된 난수가 아닌, 그러니까 품질이 나쁜 난수예요. 인간의 의식이 개입되는 것은 순수한 난수가 아니니까요. 여기서도 품질이 나오네요. 예. 물론 인간도 좋은 난수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품질 좋은 난수를. 다만 이게 인간만으로는 안 되고 도구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상자 속에 숫자를 쓴 종이를 접어서 넣은 다음에 거기서 뭐 제비뽑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계속 동전 던지기를 한다든지요. 이거 그 울프렘 우주 때 얘기했던 그 오메가 상수 얘기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압축할 수 없는
그 자체로만 정의할 수 있는 그 무결의 무한한 무작위한 숫자요. 그 그레고리 차이틴이 고안해낸 일종의 가상의 숫자죠. 오메가요? 예.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루트비시 볼츠만 있지 않습니까? 그 고전 엔트로피를 확률적, 통계 역학적으로 재정의한 물리학자요. 이 볼츠만은 우주가 근본적으로 무작위하다고 봤어요. 우주가 이렇게 복잡한 것은 우주의 정보가 순전히 무작위한 비트 값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우주의 모든 정보의 근본인 비트, 0과 1의 값은 무작위한 동전 던지기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이 우주의 모든 정보,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물질은 다 저 오메가 상수라는 겁니까? 여기서 무한 원숭이 정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원숭이가 타자기 앞에 있어요. 그리고 무한한 시간 동안 타자를 합니다. 그러면 그 타자 친 것에 나온 거는 정말 무의미한 결과가 나오겠죠. 아무거나 막 칠 테니까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정말 무한히 치다 보면은 그 중에 정말 희박한 확률로 셰익스피어의 햄릿의 소설과 글씨 하나 안 틀리는 게 나올 수도 있죠. 정말 낮은 확률 아닙니까? 정말 낮은 확률이죠. 다만 무한하니까 가능하겠죠. 아무튼 무한히 동전을 던져 0과 1을 얻는 것, 그것과 동일한 겁니다. 볼츠만은 우리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정보는 다 이렇게 무작위한 비트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지만 세스 로이드는 이제 볼츠만의 생각은 이제 틀렸다고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도 우주 어디에서는 새로운 은하나 K사 등이 생겨나지만 그 모습이 완전히 무작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가 완전히 무작위하다는 그 볼츠만의 주장은 틀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우주가 어떠한 정해진 알고리즘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또 이건 아니에요. 우주의 복잡성의 기원은 양자 요동이며 그 양자 요동은 무작위한 비트와 같다는 거죠. 앞서 얘기했던 오메가 같은 숫자. 네. 그래서 세스 로이드는 양자 요동은 우주를 프로그래밍하는 원숭이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양자 컴퓨터고 양자 요동이 씨앗인데 그 씨앗은 축약할 수 없는 숫자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냥 무작위하다고 추락할 수 없는 숫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 오메가 숫자에 관해서는 다시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이 세스 로이드의 이론으로 설명하는 그 우주의 모습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가 양자 컴퓨터라는. 네. 우주가 탄생하면은 초기 상태의 밀도가 높고 엄청난 에너지로 구성된 그 우주는 막 팽창하고 그 팽창 과정에서 양자 요동으로 인해 지금의 우주가 되었다는 것이 물리학적인 우주 탄생, 바로 빅뱅의 얘기죠. 그렇죠. 이것을 세스 로이드의 형식으로 바꿔보면은 우주는 시작하면서 계산을 합니다. 엄청난 정보, 물질이 정보니까요. 네. 양자 비트, 즉 큐비트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큐비트들은 이제 값이 막 바뀌기 시작을 해요. 이 양자 중첩 상태의 큐비트들은 우주를 프로그래밍하는 원숭이, 즉 양자 요동에 의해 서로 간에 막 상호작용을 시작을 합니다. 그 앞에서 얘기했던 논리 게이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서로 간의 큐비트들은 AND, OR, NOT 같은 이런 비트들 간의 상호작용, 이것은 양자 요동에 의해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큐비트들은 끊임없이 결 어긋남이 생겨서 값들이 결정되어집니다. 중첩 상태에서 서로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값들이 결정되어지는 것을 결 어긋남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결 어긋남이 빠르게 0과 1로 결정되어지며 비균일에 의해 중력에 의해 차이가 생기고 또 물질들이 모이는 곳이 생기고 또 흩어져서 희박해지는 곳이 생기며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이 우주의 물질들의 뭉침, 은하 같은 것들이 이런 데서 생겨나게 됩니다. 복잡한데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주라는 고립계에서는 에너지를 소비하며 번식하며 그 과정에서 양자 요동이라는 씨앗에 의해 여러 화학 성분, 이것도 원자들의 결합에 의한 분자들에 의해 발생하므로 물리적이고 또한 이것도 계산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의해 여러 화학 반응과 DNA가 구성되고 생명체도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럼 생명체가 저렇게 비트의 연산의 결과라는 겁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영화 블레이드 러너 2049에 보면은 이런 대사가 나와요. 거기 나오는 일종의 안드로이드인 조이라는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런 대사를 해요. 인간은 4가지 값 A, T, CG로 되어 있구나. 나는 0과 1로 되어 있는데, 이런 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4가지의 값의 배열, 즉 DNA의 염기 서열은 2가지의 배열로 환산할 수 있어요. 0과 1로. 결국 이 우주에 이렇게 생명체도 생기며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은 정보 처리의 풍부함과 복잡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우주가 탄생하고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의 우주는 어떻게 되는가? 어디까지 계산할 수 있는가? 세스로이드는 이 우주는 지금 팽창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산 가능한 비트의 수도 증가한다고 생각을 해요. 엔트로피도 증가하지만 우주도 계속 커지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열 역학적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 즉 그 우주가 멈추는 시간은 우주가 팽창함으로써 증가하는 그 최대 엔트로피보다 느리기 때문에 우주의 사용 가능한 에너지 양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주는 종말하지 않고 뭐 생명체도 멸종하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뭐 이런 말입니까? 그러면 좋겠지만 그 우주가 같은 밀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팽창하지만 그곳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도 멀어지고 있으므로 그 에너지를 갖다 쓰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주가 막 팽창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팽창하고 있을 뿐이고 그 우주가 사용할 수 있는 총 에너지 양도 늘어나지만 같은 밀도, 지금 방 안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다시 사용하려면 저기 먼 데서 끌어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울프렌 편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프리먼 다이슨 있지 않습니까? 네. 프리먼 다이슨의 주장은 그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감소하더라도 그 생명체 스스로가 느려진다면은 에너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에너지를 그 사용할 때마다 사용 가능한 에너지는 점점 감소하지만 점점 느린 속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생명체도 그러한 연산, 즉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점점 늦춘다면은 유한한 에너지를 무한히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러한 궁극의 생명체가 생긴다면은 그 생명체는 팽창을 거듭해서 별, 은하, 은하단, 우주 전체만큼 커질 것이고 결국 뭐 수십억, 수백억 년 끝에 단 하나의 생각을 가지는 단일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각자 취향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듣다 보니까 그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오메가 포인트 이론이랑 같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오메가 포인트 이론과 비슷은 한데 그 다른 점이 있다면은 오메가 포인트는 그 이제 우주를 축소하는 것이고 빅크런치요. 예. 그 이 주장은 그 생명체가 우주만하게 확장한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그 두 이론의 끝은 비슷합니다. 그 원래 그 프랭크 티플러의 오메가 포인트 이론이 바로 이 프리먼 다이슨의 영향을 받은 것이니까요. 결국 우주는 계산하는 컴퓨터고 그 끝은 하나의 단일 생명체로 환원된다. 뭐 이 얘기군요. 예,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세요.